정보기술 관련 전문 인력이 여기서 20만 명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지. 러시아라는 자기 조국에 대해서. 그런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경제 회복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세워놨던 가스라인 다시 돌려야겠어. 근데 소프트웨어 이거 어떻게 만져야지? 여기에 변수값 어떻게 넣어야지? 뭐 어떻게 코딩 좀 어떻게 고쳐야지? 이거 다 정보기술 관련자들이 해줘야 돼요. 경제 모든 부분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시스템 설계하는 분들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돌아가겠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LNG로의 이행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가스 잘 팔고 있습니다. 나 그 참 갑갑한 사람들인데 러시아 가스관이 어디로 나오고 있냐고요. 대부분 유럽이에요. 러시아 가스의 80%를 유럽으로 팔았어. 그리고 러시아는 LNG 액화 시설이 없어요. 액화 시설이 없다고요, 러시아가. 그럼 가스를 뭐 얼마나 가격을 높이 팔았는지 몰라도 출하량 자체로 보면 60% 70%는 날라갔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LNG는 전체 5%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유럽이 다 LNG로 바꿔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서 LNG선이 거의 100척 정도 지금 발주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전 세계 최고 LNG 지금 그 보급 공급자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로 유럽이 이제 다시는 코 안 꿰겠다. 참 문재인은 우리 코를 꿰갖고 그 낚싯줄을 일단 처음에 평양에 주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로 낚싯대는 러시아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는. 그래서 국가 반역자란 소리야. 그리고 원전은 죽이고 전력은 서해를 지나가지고 해저 케이블 깔아서 중국에다가 콧괴 갖고 넘겨주고. 흉악한 자죠. 그래서 저건 간첩스럽다니까요. 간첩 면허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는 그 간첩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보인다. 북한 면허도 갖고 있고, 러시아 면허도 갖고 있고, 중국 면허도 갖고 있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국방 그 무기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면 저는 구역질부터 나와. 그 군사 해석하는 아니 간첩스러운 자인데 무슨 국방을 얘기해. 자, 그래서 그 석유가스 광물 등의 전반 지하 자원 전반이 결국은 어쩌다 공급자, 그러니까 스윙 서플라이어. 저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스윙 서플라이어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 전기 거래처는 따로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즌 때문에 혹은 다른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공급량이 우리가 좀 받는 양이 부족해져. 그러면 러시아 지금 네, 러시아 나오세요. 네네 러시아죠. 네 혹시 저기 한 6개월 후에 석유 말이죠. 한 500만 배럴 받을 수 있나요? 물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이제 내고 하시죠. 뭐 이거라는 거예요. 어쩌다 공급자. 근데 어쩌다 공급자가 어쩌다라도 계속 잘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저렇게 되면 결국은 가스정하고 유정을 문을 닫아야 된다. 보고서에 그래요. 왜냐? 가스정 유정의 성격이 뭐냐면요. 어쩌다 공급자 그렇게 그러니까 떴다방으로 못 판다는 거예요. 왜냐? 생산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의 성격이. 떴다방으로 오늘 팔고 일주일 안 팔고 오늘 팔고 일주일 안 팔고 그리고 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을 못 한다는 생산을. 지금 크렘린 보고서에 다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거 다 듣고서 하는 얘기예요. 항상적 생산이 못 하는 거죠. 국가재정 파탄 난다. 야, 그래도 뭐 밀 나오고 뭐 있으니까 뭐 작업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돼지 사료의 99%를 수입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사탕수수 때 뭐 이런 거를 많이 먹인다네. 그 99% 수입이래요. 젖소 사료의 30%가 수입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품의 질이 어느 순간에 떨어지면 밀가루빵까지 떨어지는 거죠. 1920년대. 제가 왜 1920년대라 그러냐? 약품도 없잖아. 왜 없냐? 제약 원료의 80%가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UN 같은 데서 보내주는 WHO 같은 데서 보내주는 구호 약품, 그것도 완제품밖에 없는 거지. 원료를 수입해다가 돌리는 제약회사 자체가 다 깔아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린 거예요. 전부 사회각 분야가 다 저래요. 저 보고서에 가면. 그러니까 백모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이제 예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크라 전쟁에서 상대방 다 무찔러 가지고 섬멸시켜서 뭐 크리미아 끝까지 다 들어가고 할 필요 없다. 크리미아 그 길목 앞에서 계속 싸우기만 하면 돼. 계속 힘 더 빼고 돈바스 폭 한 3km, 10km 남겨두고 쫙 밀어붙인 다음에 계속 싸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루안스크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깔아앉기 때문에 그럼 중심 타격은 어딜 때린 거냐? 겉으로 보면 군사적으로는 중심 타격한 적이 없어. 미사일 한 방 러시아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중심 타격. 전 세계가 동지로서 어깨를 걸고서 러시아 경제를 박살내는 그 경제 제재에 의한 중심 타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기를 들어요. 다 토해내요. 제가 보기엔. 크리미아 토해내고, 그러니까 우크라군이 크리미아에서 러시아를 다 쥐잡듯이 다 박멸시켜서가 아니에요. 크리미아 토해내고, 루안스크 토해내고, 도네츠크 토해내고 다 토해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칼리닝그라드도 비무장화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있고요. 푸틴 제거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벨라루스에서도 손 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든 북코카서스만 좀 잘 달래서 가져가려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 흔들리면 진짜 나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영갈, 그 트랜스니스트리아, 그 다음에 압카지아, 남오테세이, 그 다음에 아트사크 이런 데 다 손 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푸틴과 극우파를 제거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경제가 이런데 그러면 중국이랑 엎어졌으면 좋지 않냐. 근데 중국은 러시아를 걷어서 먹여 살릴 힘이 없어요. 그 안 맞아, 아구가 서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저 아저씨 그 얘기가 뭐냐면 컨설턴트 루소 에너지 러시아가 그 몽고 경유하는 그 라인 깔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이 떡떠름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몽고 같은 나라 족보가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나라를 관통해서 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아까 그 아저씨가 하더라고. 뭐 그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처가 다 적이니까 뭐 파이프로 간다 그래서 돈 안 드는 거 아닙니다. 파이프도 길게 가면 돈 많이 들어요. 그것도. 소비처가 다 해안 지역이니까 그 한 군데 몰빵해서 뭐 중앙아시아 석유가스에 몰빵하고 러시아 석유가스에 몰빵하고 이런 짓 안 해요. 달걀을 나눠놓죠. 당연히 중국은. 그래서 러시아를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아저씨가. 그래서, 러시아, 저는 이제 그 푸틴이나 이쪽 또 사실 시진핑 또 김일성 여기 다 극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가 이제 한 몸뚱이가 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던 극우, 예를 들어 스웨덴, 스웨덴의 그러니까 스웨덴 데모크라츠라는 SD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 한 20년 전에는 확실히 극우 성격이었는데 30년 전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그 유럽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추방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었어요. 30년 전에. 약간 네오나치스러운 주장이에요. 근데 거기 이번에 스웨덴 최대 정파됐거든요. 엊그저께 있던 데서. 그러니까 또 르팽도 마찬가지죠. 르팽도 한 20년 전에 보면은 완전히 극우죠. 거기는 오히려 머더리트하게 왔어요. 이 서방의 극우들은. 이렇게 유럽에 한 30년 전에 극우라고 불리던 것들은 중도로 와 있는데 서방의 극좌라고 하는 것들과
저쪽에 공산 체제, 제가 그거 한번 다룰라 그래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 중국이나 공산계 체제들,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거는 극좌가 극우랑 한 몸뚱이에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극좌가 극우랑 한 몸뚱이죠. 그 미국의 머로우라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그 에디토리얼 한번 그 평론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 바이든을 만들어낸 극좌 민주당이야말로 파시스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뭐 트럼프 지지자 아닌데도 미국에서 알아주는 먹어주는 지식인인데. 그래서 극좌가 극우랑 한 몸이 된 거예요. 자웅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서방에 있던 극우는 중도로 왔고 지난 20, 30년 사이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지금 푸틴 극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슬라브 제국 주장하는. 이걸 제거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중국이 못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이제 그 멘탈이 하나 있어요. 이 멘탈은 뭐냐면은 그 최소 아마 그 뾰토르 대제죠. 페테르부르크를 만든 그러니까 이반 테리블 공포 정치를 한 이반 그다음에 뾰토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러시아 그 쯔아 체제가 쭉 내려오는데 벌써 뾰토르만 돼도 그게 17세기일 거예요. 17세기, 18세기 초. 18세기. 최소한 그때 이미 모델을 서양과 현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난 이유가 뭐냐면 현대 문명을 따라잡아야겠는데 따라잡을 길이 공산혁명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제가 화혼양제 동도서기. 그게 뭐냐. 일본의 혼을 유지하고 기술만 빠르면 된다. 현대 문명에서 과학기술만 빠르면 된다. 그게 화혼양제 동도서기 아닙니까. 중체서용이고 중국에서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마인드셋이. 뭐냐면 현대 문명을 우리가 뭐 프로테스탄티즘, 개인 자유, 르네상스 이거는 택도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를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슬라브 중심의 그걸 축을 두고 현대 문명을 하면 된다. 그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 러시아 낭만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슬라브 중심주의. 그러다가 그게 실패를 하니까 그 실패했다는 선고가 뭐냐면 그게 러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라브 중심주의를 쏙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피바다 계급혁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피바다 계급혁명을 엔진으로 삼아서 현대 문명을 끌고 가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중국이 해왔던 고민을 중국은 그 고민이 언제 시작된 거냐면 좀 늦게 잡아주면 1900년경에 시작된 거예요. 의화단해난 혹은 그 전에 혹은 베이징 조약, 굴욕적인 베이징 조약 혹은 그보다 좀 늦게 보면 청일전쟁 1894년에 중국이 도대체 이 현대 문명을 어찌하오리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러시아는 그거보다 만약에 1894를 염두에 둔다면 200년 앞서서 그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 고민의 표현물이 뭐냐면 우리 페테르부르크, 상페테르부르크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피터스버그, 페테르부르크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뭐 그 고전 그리스 시대 거든 로마 시대 거든 중세든 아니면 현대든 당시의 현대 그 유럽의 중요한 건축물은 다 레플리카로 만들어서 지어놨잖아요. 우리도 유럽처럼 될 수 있다. 우리도 유럽처럼 돼야 한다라는 선언이에요.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얼마나 절실했겠냐. 자, 그럼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중국을 보면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뭐 니들이 뭐 물건 좀 팔아갖고 돈 좀 버니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대통령이라는 푸틴이라는 자는 못난이 같이 거기서 이렇게 들고 반성문 읽고 있고 너는 이렇게 앉아서 그거 듣고 있단 말이죠. 레시피 끼고. 너 그렇게 잘났냐? 그 반감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러시아인들이. 내가 무릎을 꿇으면은 미국과 서방과 자유진영에 꿇지 너희한테 꿇어? 너도 망할 놈인데 조금 있으면. 지금 이 노선을 둘러싸고 푸틴 날릴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날릴 거냐, 잡아 죽여서 날릴 거냐, 유배 보낼 거냐, 그 다음에 날린 다음에
극우 내세워 가지고 더 강경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극우 내세우는 척하다가 쟤들도 잡아 죽이고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중국이랑 손잡고 극우 내세워서 강경 갈 거냐, 이 그림 그리라고 지금 러시아 지금 지배계급 지금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자, 지금 러시아가 근데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온다 그래도 녹록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 수출해야 되는데 가스가 이때까지 다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다 뺐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그거 다시 다 살려내야지. 근데 유럽은 다시는 코 깨기 싫다 해서 LNG 다 투자하고 있다고요. LNG 수출하겠다고 미국은 LNG 선 엄청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LNG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러시아가 옛날에 만약에 유럽에다가 뭐 100을 팔았다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친서방, 자유민주 방향으로 돌아와도 그때 팔던 양의 50%도 안 받아줄 거예요. 이제 메르켈 없어. 이제 메르켈 없어. 이제 독일 같은 얘기 말 안 들어 우리는.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고서가 그거거든요. 러시아가 앞으로 스윙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떴다방 공급자, 어쩌다 공급자가 되고 만다. 그게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1990년대와 같은 나라 통제 부도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러시아가 이렇게 비칠비칠대면서 자유와 서방과 이런 걸 향해서 올 때 그거 옆에서 부축해 줄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우리가 러시아가 원하는 LNG 플랜트, 러시아가 원하는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가 원하는 저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절대로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LNG였고요. LNG를 하게 되면 코를 안 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그 북극해 대륙분 개발, 러시아가 원하는 이제 뭐 쇄빙선 이런 것들을 다 실제적으로 가장 나이스하게, 가장 빨리, 가장 가성비 높게 해줄 수 있는 나라 베스트 원이 한국이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한국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석유가스공사라든지 또 광해공사 같은 데도 해외 광산 많이 투자하거든요. 자원개발공사, 또 우리 튼튼한 우리 대기업들 러시아 그 자원개발에 많이 참여하시고 인프라 개발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